보쌈집에서 돼지고기를 쌈에 싸먹으면서 왜 이 음식이 보쌈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배추에 싸먹으니까 쌈이고 보자기처럼 싸니까 보쌈이라고 짐작하셨다면 절반만 맞으셨습니다. 보쌈의 어원을 추적하면 조선시대의 꽤 충격적인 풍습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죠. 보쌈은 원래 돼지고기 요리가 아니었습니다. 보쌈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두 가지 뜻이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아는 그 음식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을 보자기나 이불로 싸서 몰래 데려가는 행위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명백한 납치죠.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이 보쌈이 반쯤은 묵인되던 사회적 관행이었습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습니다. 성리학적 질서가 사회 전반을 지배했고 여성에게는 연려가 될 것을 요구했죠. 과부가 된 여성이 재혼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가 한 여성의 자손은 과거 응시가 금지되었고 사대부 집안에서는 이것이 곧 가문의 치욕이었습니다. 그러니 양반가의 과부는 평생 수절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현실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인 젊은 과부, 아이도 없이 시댁에서 눈칫밥을 먹어야 하는 여성, 혹은 가난 때문에 생계가 막막한 경우, 이런 상황에서 재혼은 금지되어 있으니 우회적인 방법이 생겨났습니다. 밤중에 몰래 과부를 보자기로 싸서 데려가는 것, 이것이 보쌈이었습니다. 물론 당사자인 과부의 동의가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납치의 형태를 띠어야 했죠. 그래야 여성 쪽에서 자발적으로 정절을 어긴 것이 아니라 강제로 끌려간 것이 되어 체면이라도 세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법과 윤리가 현실을 외면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기묘한 편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이 납치 풍습과 지금의 돼지고기 요리가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보자기로 싸서 몰래 가져간다는 행위 자체입니다. 보쌈이라는 단어의 핵심은 쌈이 아니라 보, 즉 보자기입니다. 그리고 이 행위가 음식에 적용된 맥락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문헌을 보면 잔치집이나 제사를 지낸 집에서 음식을 싸가는 풍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고기는 귀했기 때문에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몫으로 받은 고기를 보자기에 싸서 집으로 가져가곤 했죠. 때로는 몰래 좀 더 챙기기도 했을 겁니다. 이렇게 보자기에 싸서 가져간 고기, 이것을 보쌈이라 부르게 된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고기가 처음부터 돼지고기는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조선시대의 보쌈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고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개고기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음식의 역사를 말할 때 현재의 정서로 과거를 재단하면 제대로 된 이해가 어렵습니다. 사실 그대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의 개고기는 굉장히 보편적인 식재료였습니다. 궁중 기록에도 등장하고 사대부의 편지에도 개를 잡아 손님을 대접했다는 내용이 심심찮게 나옵니다. 보양식으로서의 위상이 확고했죠. 특히 삼복더위에 게장국을 먹는 것은 전 계층에 걸친 풍습이었습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개고기의 효능에 대해 언급했고 정약용 역시 게장국을 즐겼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궁중에서도 게장이 정식 요리로 올랐죠.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문화적 맥락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보쌈과 개고기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조리 방식입니다. 게장국은 푹 삶아서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고기를 오래 삶으면 질긴 부위도 부드러워지고 특유의 냄새도 줄어들죠. 삶은 개고기는 뜯어서 바로 먹기도 했지만 양념에 묻히거나 쌈을 싸서 먹는 방식도 흔했습니다. 이렇게 삶은 고기를 보자기에 싸서 집으로 가져가는 것, 이것이 음식으로서 보쌈의 원형이었습니다. 조선시대 풍속을 기록한 여러 문헌에서 보쌈은 개고기와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치나 마을 행사에서 개를 잡으면 참석자들이 삶은 고기를 보자기에 싸서 가져갔죠. 이것이 하나의 관행이었고 보쌈이라는 단어는 자연스럽게 이 음식을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돼지고기는 어디 있었을까요? 조선시대에 돼지고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대중적인 식재료는 아니었습니다. 돼지는 주로 제사용으로 쓰였고 사육 환경도 열악했습니다. 냉장시설이 없던 시절 돼지고기는 상하기 쉬웠고 기생충 문제도 있었죠. 반면 개는 집집마다 키웠고 필요할 때 잡아서 바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접근성이 훨씬 좋았던 겁니다. 보쌈이 돼지고기 요리로 바뀌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일제강점기와 그 이후의 도시화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도축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근대적인 도축장이 생기고 돼지고기의 유통이 체계화되었죠.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개를 키우고 잡는 것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대신 돼지고기는 안정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해방 이후 특히 1960년대부터 축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돼지 사육 두수가 급격히 늘어났고 가격도 낮아졌죠.
서민들이 고기를 먹고 싶을 때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돼지고기가 된 겁니다. 이 시기에 보쌈의 재료도 자연스럽게 바뀌었습니다. 삶은 고기를 쌈에 싸먹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그 고기가 개고기에서 돼지고기로 대체된 거죠. 조리법의 본질은 같았습니다. 고기를 푹 삶아서 부드럽게 만들고 채소에 싸서 젓갈이나 장과 함께 먹는 것, 재료만 바뀌었을 뿐 음식의 구조는 그대로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왜 하필 돼지고기였을까요? 소고기가 아니라 말입니다. 소는 농경사회에서 중요한 노동력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함부로 소를 잡지 못하게 하는 법령도 있었죠. 이런 인식이 근대까지 이어졌습니다. 소고기는 귀했고 값도 비쌌습니다. 반면 돼지는 순전히 식용으로 키우는 동물이었습니다. 사육기간도 짧고 번식력도 좋았죠. 가성비 측면에서 돼지고기가 압도적이었던 겁니다. 또 하나, 삶는 조리법과의 궁합 문제가 있습니다. 소고기는 삶으면 퍽퍽해지기 쉽습니다. 부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소고기는 굽거나 얇게 썰어 익히는 것이 식감을 살리는 방법이죠. 반면 돼지고기, 특히 삼겹살이나 앞다리살 같은 부위는 삶을수록 부드러워집니다. 지방과 콜라겐이 녹아들면서 촉촉하고 찰진 식감이 나오죠. 삶은 돼지고기가 보쌈의 재료로 정착한 데는 이런 과학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개고기를 대체할 수 있으면서 조리법의 특성과도 잘 맞는 재료, 그것이 바로 돼지고기였던 겁니다. 돼지고기 보쌈이 지금의 형태로 완성된 것은 197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입니다. 이 시기에 보쌈 전문점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죠. 서울의 종로, 을지로, 마포 일대에 보쌈집들이 들어섰고 술안주로서의 입지를 굳혀나갔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시기 보쌈의 포지셔닝입니다. 고깃집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는 것과는 확실히 다른 경험을 팔았습니다. 삼겹살은 직접 굽는 재미가 있지만 연기도 나고 옷의 냄새도 배죠. 보쌈은 달랐습니다. 이미 조리가 끝난 상태로 나오니 깔끔했고 술자리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회식 자리나 접대용으로 제격이었던 거죠. 전문점들이 경쟁하면서 조리법도 정교해졌습니다. 단순히 삶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는 물에 무엇을 넣느냐가 차별화 포인트가 되었죠. 된장을 푼 물에 삶는 집, 커피를 넣는 집, 양파와 대파를 듬뿍 넣는 집, 각자의 비법이 생겨났습니다. 여기서 삶는 방식의 과학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이건 집에서 보쌈을 만들 때도 유용한 정보입니다. 돼지고기를 삶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온도 관리입니다. 펄펄 끓는 물에 고기를 넣으면 단백질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육즙이 빠져나갑니다. 결과적으로 고기가 퍽퍽해지죠. 반대로 처음부터 찬물에 고기를 넣고 서서히 온도를 올리면 단백질이 천천히 익으면서 육즙이 보존됩니다. 전문점에서는 대개 두 단계로 삶습니다. 먼저 끓는 물에 고기를 넣어 겉면의 불순물과 핏물을 제거합니다. 이것을 초벌이라고 하죠. 그 다음 새물에 각종 향신채를 넣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익힙니다. 이 과정에서 고기의 향이 배어들고 지방은 적당히 빠지면서 콜라겐은 젤라틴으로 변합니다. 콜라겐이 젤라틴으로 변하는 온도는 대략 섭씨 70도에서 80도 사이입니다. 이 온도를 오래 유지해야 고기가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보쌈은 센 불에 빨리 익히는 것보다 약한 불에 오래 삶는 것이 정석이죠. 시간으로 치면 최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삶은 고기는 결대로 찢어지면서도 촉촉함을 유지합니다. 입에 넣었을 때 씹는 맛이 있으면서 부드럽게 넘어가는 그 식감, 이것이 잘 만든 보쌈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보쌈이 완성되려면 고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쌈, 채소와 젓갈,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비로소 보쌈다운 보쌈이 되죠. 쌈, 채소는 계절에 따라 달라져 왔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배추가 가장 흔했습니다. 특히 가을 배추는 단맛이 강하고 아삭해서 보쌈과 궁합이 좋죠. 여름에는 상추나 깨짚을 많이 썼고 요즘은 사철 쌈 채소를 구할 수 있으니 취향대로 먹습니다. 쌈 채소의 역할은 단순히 고기를 싸는 것이 아닙니다. 돼지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채소의 섬유질이 지방을 감싸면서 입안에서 느끼함이 덜 느껴지게 하죠. 또 씹을 때 아삭한 식감이 더해지면서 고기만 먹을 때와는 다른 복합적인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젓갈은 보쌈의 감초입니다. 새우젓을 기름에 볶아 만든 새우젓 무침, 굴에 갖은 양념을 한 무침, 혹은 생굴 자체를 올리기도 하죠. 이 짭짤하고 감칠맛 나는 젓갈이 담백한 삶은 고기와 만나면 맛의 균형이 완성됩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완벽한 조합입니다. 삶은 돼지고기에는 감칠맛 성분인 이노신산이 풍부합니다. 젓갈에는 글루탐산이 많죠. 이노신산과 글루탐산이 만나면 감칠맛이 상승 효과를 일으킵니다. 단독으로 먹을 때보다 몇 배 더 강한 감칠맛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이런 과학을 알았을 리 없지만 경험적으로 가장 맛있는 조합을 찾아낸 겁니다. 이쯤에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보쌈이라는 단어는 원래 사람을 보자기로 싸서 몰래 데려가는 행위를 뜻했습니다. 조선시대 과부의 재혼이 금지되던 시절,
현실과 법 사이에서 생겨난 기묘한 풍습이었죠. 이 단어가 음식에 붙은 것은 잔칫집에서 고기를 보자기에 싸서 가져가던 관행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는 돼지고기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 보쌈의 주재료는 개고기였죠. 푹 삶은 고기를 쌈에 싸서 먹는 방식은 같았지만 재료는 지금과 전혀 달랐던 겁니다. 돼지고기로 바뀐 것은 근대 이후 도시화와 축산업 발전으로 돼지고기가 대중화되면서부터입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먹는 보쌈은 조선시대의 이름과 조리법에 근대의 재료가 결합한 음식인 셈입니다. 역사의 켜가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거죠. 음식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름은 남아있는데 내용물은 완전히 바뀐 경우, 반대로 내용물은 비슷한데 이름이 달라진 경우, 음식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계속 변해왔습니다. 보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의 보쌈과 지금의 보쌈은 같은 이름을 쓰지만 사실상 다른 음식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삶은 고기를 쌈에 싸 먹는다는 기본 구조는 수백 년을 이어왔죠.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공존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만약 개고기 식용 문화가 계속 유지되었다면 보쌈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마 지금과는 전혀 다른 음식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역사의 가정은 무의미하다고 하지만 이런 상상을 해보면 음식이 얼마나 사회와 시대에 영향을 받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돼지고기 보쌈이 정착한 것은 어쩌면 필연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삶는 조리법과의 궁합, 가격 경쟁력, 안정적인 공급, 여러 조건이 맞아떨어지면서 돼지고기가 선택받은 거죠. 그리고 이 선택은 결과적으로 성공이었습니다. 지금 보쌈은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 중 하나가 되었으니까요. 외국인들에게 한국 음식을 소개할 때 보쌈은 꽤 좋은 선택입니다. 삶은 고기라 낯선 향신료가 강하지 않고 쌈에 싸먹는 방식이 재미있고 젓갈의 감칠맛이 인상적이죠. 복잡한 설명 없이도 맛으로 승부할 수 있는 음식입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린 어원의 역사는 곧바로 설명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납치 풍습이나 개고기 이야기는 식사 자리에서 꺼내기엔 다소 무거운 주제니까요. 속으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보쌈은 조선시대 납치 풍습에서 이름을 따왔고 원래는 개고기였으며 근대 이후 돼지고기로 바뀌어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이것이 보쌈의 숨겨진 역사입니다. 다음에 보쌈을 드실 때 이 이야기를 한 번쯤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그 뒤에 담긴 역사를 알면 맛이 조금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맛의 근본이었습니다.